네, 마침내 지난 주말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써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요. 대외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우리나라 증시인 만큼 이번 결정 굉장히 중요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죠. 네, 워낙 유럽과 미국 얘기가 관심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 얘기가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보면 신용등급 얘기가 우리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스컴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스탠더드푸어스와 이 스탠더드푸어스는 무지사 함께 미국의 평가 기관을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 국민들의 간담을 가장 크게 이렇게 부담을 줬던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관이 의외로 무디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국의 신용등급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채지만 한국의 그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S&P사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그 신용등급을 A+ 등급으로 위에서부터 5단계 높은 수준까지 올렸습니다는 이 조정은 아마 3대 신용평가 중에 가장 느린 7년 2개월 만에 단행된 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어쨌거나 3대 신용평가기로부터 지난달 27일, 이달 6일, 그 다음에 지난 주말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피치 그리고 이번 S&P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경제 입장에서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조명할 수 있을까요? 네, 신용등급이 이제는 외환위기 이전 수로 들어가지 않는 국가가 네. 무디스만 빼고는 다 올라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소식을 기획재정부의 담당관이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인 효과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낙인 효과를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신용등급이 올라갔던 또 외환위기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아무리 재산상이 높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신용불량자이란 레코딩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그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받지 않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외환위기라는 이 사실만으로 지금 글로벌 그 기업들이 성장할 만큼 국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경제 위상이 20, 50 클럽 정도로 그 세계에서 7번째로 이렇게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신용등급은 꽤 빨리 올라가지는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것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그런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낙인 효과는 제가 그 학교라든가 이렇게 다른 그 강의에 가서 이 추노 이펙트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진행자께서 한 3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추노라는 그 인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영했었죠. 예, 거기 보면은 노예가 이제 관노들이 이렇게 도망갈 때는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예 그 낙인을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데요. 바로 그거에 연상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낙인 효과에서 우리가 신용등급이 피치사와 그 다음에 스탠더드푸어스가 위기 이전수로 돌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는, 물론 이제 다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교과서에는 이런 한국의 외환위기국이다. 그래서 위기 극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낙인 효과가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는 신용등급상으로 보면 낙인 효과를 벗어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들이 작용됐습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네. 지금 경기는 지금 안 좋은데, 나도 지금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신용등급이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점이 아마 지난 주말 이후에 일요일이라든가 이런데 이쪽 분야에 많이 종사해오다 보니까 저한테 그 질문을 하고 또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기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렇게 성향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국가신용등급은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투자 관점의 안내팔이기 때문에 시청자는 투자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유망성이 좋게 평가받으면 사실상 그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일전에 20-50 클럽 가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도 바로 미래의 성장 장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중치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국가신용등급은 한국경제신문의 밑에 자막에서도 국제경쟁력의 종합지표다. 종합지표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그 신용등급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중시하는 것이 여기 자막에 나옵니다는 재정수지, 외화유동성. 누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거는 좀 빼고요. 이례적으로 이번에 스탠다드 포어스가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위험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작년 그 12월 달에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김정은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 해외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난이 닥쳤을 때는 효율성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좀 더 개방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스탠다드 포어스가 고스란히 그 요인을 들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다 보니까 신용등급을 올리게 됐다 해서 이전에 그 무디사라든가 피치사가 지적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을 지적해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최근 정치적인 문제로 일본과 많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도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용평가사들의 조치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졌고요. 국가부도 위험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해외 관련된 지표를 보면은 신용등급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누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국가 부도의 위험까지도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아주 극적인 이런 조치가 나왔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국제금융시장의 시장과 관련해서 23년, 횟수는 25년 정도 종사합니다는 사실 이렇게 CDS 금리, 국가 부도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 CDS 금리가 일본보다 그 제친 사례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렇게 보이는데요. 국가의 부도 가능성은 어떻게 차지하냐 하면 CDS 금리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여저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CDS 금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낮은 CDS가 일본보다 더 낮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부동산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건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이런 신용등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도 가능성도 낮게 받아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이상이 지금 얼마큼 높은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일본보다 낮은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CDS 금리는 일전에 한번 64bp 정도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3대 신용평가원의 한국의 신용등급을 전부 한 단계 올린 거를 계기로 해서 CDS 금리의 하락세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대비해서 작년 말 이후에 CDS 금리는 87bp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외평채 가상금리가 81bp 떨어졌습니다. 요건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CDS 금리보다 그동안 외평채 가상금리가 사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 한국의 기초 여건이 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례회의 조정하기 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요. 지금은 단기 지표에 해당되는 CDS 금리가 외평채 가상금리도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미국의 3차 양적 정책이 신흥국 증시에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랠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증시에 불을 떼는 시각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입에 따라서 거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거품이 어떤 상태가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주식 투자 입자증에서는 CDS와 외평채 금리를 해석할 때 그 대목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드라기 총재와 버냉키 의장의 잇따른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증시에도 더욱더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새 유동성 장세 얘기 많이 네. 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ECB 드라기 총재의 무제한 국채 매입은 유동성 랠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무제한이라는 그 단어를 펴서 자금이 무제한으로 바주카 포식으로 살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화 정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돈은 환소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잘못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미연준의 무제한 Q3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풀리더라도 들어가기 패키지가 다른 것은 사실상 풀린 돈은 환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들어가기 패키지보다는 버냉키 패키지에 더 반응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기보다는 버냉키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한다 하는 중앙은행 목표가 이렇게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버냉키는 대공황의 전문가입니다. 당시에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 회수했던 출구 전략을 성급하게 추진해서 에클스의 실수다 해서 월크와 함께 국제금리 역사상 양대 실수다, 중앙은행의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 잘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보다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당장 경기 회복, 고용 창출이 중요하다. 인플레 문제가 발생하는 건 나중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자금을 풀리는 문제는 Q3와 관련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한국의 신용등급 올렸습니다. 그러면 안내판도 깨끗해지고 자금도 하니까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통로는 잘 개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무제한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하셨죠. 네. 지금 미국에서 보면 정책 여지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정책이다 해서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재정 수지에서 풀어서 케인전 파운딩어 폴리시 유스 정책에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냉키장이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지만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냐면 결국은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리면 이번에도 이 모기증권을 담보로 해서 주택시장 회복을 하는데요. 이 주택의 웰스펙트 부의 효과가 주가보다 2배 정도 크니까 주택시장을 빨리 올려서 부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이런 쪽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주체들이 위기가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닐 레버리지 국면, 부채 축소, 저축 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웰스 이펙트 부분에 의해서 미국 경기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통로가 왜 이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버냉키 회장이 들고 나왔을까?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 김승수 총재께서도 물가를 보자 해서 이 상황에서 좀 탄약을 아끼자 하는 이런 판에 버냉키 회장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갔을까 했을 땐 바로 수출 진흥 통로입니다. 우리가 1차 때 양적 완화 때 달러 가치가 20% 정도 폭락했습니다. 2차 때도 10% 폭락했습니다. 이걸 들고 나온 것이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브릭스가거든요. 네. 결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보다 인플레든가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온 것은 수출 진흥을 통한 미국의 경기 부양 효과를 모색하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양적 전후로 해서 이 달러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약세가 재현되는 현상인데요. 지금 벌써부터 브릭스가 들고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원 이상 폭락해서 지금 1117원대로 급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자국통화 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2%까지 떨어지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져서 경기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소지에 의해서 다시 이런 것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불태화 정책,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쪽의 시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럴 때일수록 보다 그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랜드슬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서 S&P까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증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